네, 섹션 1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유동자산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외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유동자산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당좌자산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당좌자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자, 보고기간 종료일은 같은 말로 보고기간 말, 기말이라고 그럽니다. 날짜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31일이 됩니다. 자, 그러한 당좌자산, 당좌라는 말이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당좌자산 하나씩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당좌예금, 보통예금, 세 번째 현금성 자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 작성할 때, 제출용 보고서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통합해서 표시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계정 과목은 이론과 실기에 다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현금은 통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표와 동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이 지표와 동전 대신에 쓰는 증권이라는 거죠.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가계수표, 송금 수표, 이행자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사채이자 지급표, 우편화 증서, 일람 추급어음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지고 있을 때 언제든지 기관에 보여주기만 하면, 즉 수표는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이자 지급표, 이자 주겠다는 거니까 기관에 회사에 가면 이자 받는 거고, 우편화 증서는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는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일람 출급어음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돈 달라고 제시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음입니다. 일반 약속어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금하고 다름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거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행 돈인 통화하고 더불어서 전부 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계수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용지는 은행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썼던 거죠. 당좌수표는 이렇게 일반 회사들이 많이 쓰는 거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도 있죠.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지급한다. 그래서 자기압수표라고 그래요. 당좌수표하고 가계수표는 회사가 발행하고 지급은 은행이 하는 건데,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해요.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서 발행하고 우체국에 가져가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배당금을 언제 주겠다라는 거니까요. 이거 들고 자, 회사에 가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예전에야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계좌 이체되고 그래서 사라진 것들 많아요. 공부를 위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걸 그냥 쭉 다 써놨고 시험에 나오니까 전부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언제든지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이 있고요. 우리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예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수표를 발행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고요. 대변은 이제 이 회계 처리할 때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요. 그거 수표 받은 시점에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앞에서 배웠죠? 그 현금 계정 차별에 적는다는 뜻입니다. 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많이 틀리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수표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당좌예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이론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론 시험에 나오는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3개월 꼭 외우세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해요. 3개월을 꼭 외우시고 취득 당시. 나머지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질 때 다음과 같이 따집니다. 보고기간 말부터 다음 연도 보고기간 말까지라는 거 뒤에 1년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회계 처리 잠깐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 상품 1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맞죠? 분기 요령에 따라 계정 과목 생각해요.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액을 써주고 있어요. 상품은 매입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상품을 사왔을 때가 상품이고 상품을 사온 다음에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팔죠. 그건 이제 상품 매출이라고 그래요. 상품 매출은 여러분 수익입니다. 여기에 동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래서 동사는 우리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같을 동자니까 앞에 있는 회사죠. 나라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러니까 동사 이코르 다른 회사, 타사를 말해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으면 그 수취한 시점에서 현금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차변 이렇게 가고 각각 금액을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회계 처리한다, 분기한다라고 그러죠. 자, 실기시험 보실 때는 자, 이걸 각각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동사 발행 당좌수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투자자산 계정에 대해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단기 투자자산 이 계정은 통합 명칭입니다. 통합 계정이에요. 통합 계정 여러 개 합친 거. 결산 시 외부로 나가는 제출용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것 이렇게. 자, 평상시에 이 이름은 보고서를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예금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걸로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낼 거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만기가 1년 이내짜리인데 항상 만기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다음 연도 말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단기 투자자산의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유가증권, 주식과 사채 등이 있습니다. 사채 등은 사채국채 공채를 한꺼번에 말하기 위해서 쓴 용어니까요. 사채국채 공채 샀을 때 얘네들을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유가증권을 혹시 샀다. 그리고 단기니까 1년 이내죠. 그걸 내년 말까지 다 팔 거다. 그런다면 그럴 때 계정 과목 이름으로 단기 매매증권 쓰라는 얘기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했을 때 취득 시 금액은 공정가치 이렇습니다. 공정가치는 같은 말로 시가, 공정가액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을 시가라고 그래요. 시가는 시장 가격을 줄임말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을 쓰시고 회계 처리하실 때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 대표적인 게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 수수료 비용은 이게 금융권이 아니면, 즉 증권회사나 이런 회사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치시면 프로그램에서 판관비도 뜨고 영업의 비용도 뜨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계정 과목이 우리 시험 볼 때 세 개가 시험 범위예요. 세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개는 이제 투자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당좌 자산이죠. 자, 지분증권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주식을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채무증권은 사채 등을 말해요. 사채 등을 다른 말로 채무증권이라고 그러니까 용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사채 등을 샀는데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샀다라고 그런다면 계정 과목 이름을 만기 보유증권으로 씁니다. 사채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 이후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는 사채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증권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분증권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이 아닐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즉 장기간 보유하다가 중간에 매도한다고 해서 매도가능증권입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기 매매증권처럼 1년 내에 처분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한 주식과 사채 등이 있다면 이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정의에서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만기가 1년 내에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도 1년 내에 처분할 거다. 그럴 때는 투자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1년 내에 된다면 1년 내에 되기 전까지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다가 1년 내에 된다면 그럴 때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 나올 때는요. 투자자산 쪽으로 나오니까 투자자산으로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 첫 번째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 먼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수수료 비용 먼저 외우십시오. 이거 먼저 알아두시고 두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은요. 금전 배당 받았을 때요. 배당은 지분증권 주식이거든요. 투자한 경우에 배당을 받습니다. 금전 배당 받았을 때, 금전 배당은 다른 말로 현금 배당이라고 그래요. 이거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 등을 말하는데 사채국채 공채 세 개를 한꺼번에 사채 등이라고 그래요. 그 채무증권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요. 그 이자 받으려고 이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많이 주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에는, 주식 배당에는 그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는 그 배당이 있을 때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전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금전 배당만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고요. 주식 배당은 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 않고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평가할 때, 그럴 때 회계 처리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수수료 비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평가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울 내용은 이제 평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이 되면, 즉 12월 31일이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평가하라고. 어떤 금액과 어떤 금액을 평가하냐면 취득한 금액, 즉 취득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데요. 그 장부 금액과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 오른 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떨어지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각각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한 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평가라는 말 썼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실현 손익이라고 그래요. 실제 발생된 비용도 아니고, 실제 실현된 건 아닌데, 발생이래. 실현입니다. 실제 실현된 건 아닌데, 실현되려면, 이 수익이 실현되려면 처분해야 되겠죠. 실제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평가는 하셔야 돼요. 외부의 관계자가 12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로 봐야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이 동시에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요, 각각 따로따로 적으라고 돼 있고, 서로 상계해서 이익에서 손실을 빼가지고 이익이 크면 이익을 표시하거나 손실이 크면 손실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각각 다 총액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다만 중요하지 않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하지 않는 사채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상계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상계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하다가 이제 회사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제 처분하겠죠.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니까. 그럴 때 비싸게 팔면 장부 금액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쓰시고, 싸게 팔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합니다. 얘는 이제 실현된 이익, 실현된 손실이 되겠죠. 앞물의 평가는 미실현입니다. 그거 구분하시고, 이거 처분할 때 혹시 수수료 등이 발생되면 그 수수료를 차감해서, 처분 금액에 차감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요. 만약에 비싸게 팔 때는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비싸게 팔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에서 수수료 줬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빼서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만약에 싸게 팔았다, 장부금액 이하로 팔았다,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됐다면 장부금액 이하로 팔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안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주를 5,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1,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을 우리가 공정가치 시가라고 그러죠. 취득한 금액 시가로 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1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5만 원 쓰고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하는 거죠. 이 수수료 비용이, 우리 회사는 여러분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도매 소매하는 일반 회사고, 그럴 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로 시작하니까요. 900번대로 시작하는 984번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회수기한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대여하는 거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목적으로 대여하는 거고, 대여할 때는 이제 차용증서를 쓰게 되죠.
1년 이내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 1년 이내가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따라서 그럴 때 회계에서 단기라고 써요. 단기. 단기의 반대 장기가 있어요. 예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 1년 이내 해수 목적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쓰다. 1년 내 해수 목적 대여. 그러면 여기서 혼자서 시험 문제 푸시거나 공부할 때 단기 대여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이거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래 판료소 생각해서 이게 자산,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받을 돈이 생겼다고. 그 다음에 자산, 현금 자산이죠. 현금이 없어지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고, 자산의 증가는 여러분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해당되는 장부에 적을 때 차변 쪽에 대변 쪽에 적기 때문에 분계장이나 전표용지에다가 분계하실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단기 대여금,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은 매출하고 받을 돈이란 이름이고요. 이게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이어서 결산 시에 외부용 보고서, 제출용 보고서 작성할 때 쓰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매출채권은 매출하고 받을 돈으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통합해서 쓰는 이름. 다음 중 매출채권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은요. 매출이니까 매출이라 하면 상거래를 말하는 거고, 상거래를 하면 재고자산 판 걸 말해요. 사올 때는 재고자산 사온 걸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파는 재고자산은 상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도매 소매업이거든요. 전산회계 2급 회사가.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그 외상의 이름이 외상매출금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러고요. 외상으로 팔면 약정서를 당연히 쓰죠. 그 약정서에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내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면 외상매출금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상품을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다 그럴 때는 받을 어음이라고 써요. 어음의 만기가 1년 이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라는 것도 있는데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한테 수표 받으면 여러분 현금이거든요. 근데 그 수표 받으면 수표에 그 발행일이 찍혀 있어요. 발행이라고 지급일이 당일로 돼 있어요. 당일로. 그날부터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 날짜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물건 샀는데 오늘 날짜로, 오늘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물건 팔아도 오늘 날짜로 안 찍어주고 미래 날짜로 찍어준 거죠. 그럼 그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이거 어음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상품 팔았다면 받을 어음을 써야 되고요. 상품이 아닌 거 매각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미래 날짜로 발행한 수표다. 원래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거래가 발생한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선일자 수표는 미래 날짜로 발행했기 때문에 어음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물건 팔았을 때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하고요. 이 물건은 이제 재고자산 말이에요. 상품 팔았을 때 상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 어음 받으면 미수금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은 말한 대로 일반적인 상거래를 말하고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 거래를 말해요.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만기까지 기다리고 뒷면에다 배서해서 어음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만기 이전에도 배서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어음을 다른 회사한테 양도하거나 또는 할인할 때죠. 만기까지 기다리고 배서하는 것은 대금 추심 이인 배서라고 그러고요. 중간에 다른 회사한테 양도하는 거는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 이전에 어음을 매각하고 할인하는 거는 어음의 할인이라고 그래요. 자, 어음은 뒷면에다가 쓰는 걸 이제 배서라고 그러는데 그거 대금을 받을 때 만기까지 기다리면 다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긴 하죠. 근데 이 추심료라는 게 있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추심료를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심료만큼 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추심료가 그 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권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추심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음을 내밀면 그쪽에서 어음을 조회하고 그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수수료 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수료를 빼고 받는 거니까 어음 받으면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정해진 날에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거래에 현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고 거래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상대 회사 둘 사이에서 발행한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그래요. 3자 간에 발행한 회사는 환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 사람이 관계되는 거고 얘는 이제 둘이 관계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제 약속어음이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배서 양도는 어음을 중간에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사한테 물건의 대금으로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시점에서 어음을 갖다가 장부에서 빼야 돼요. 장부에서 빼려면 대별에다 쓰면 되겠죠. 자산의 감소. 예.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은 만기 이전에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간이 좀 남았는데 만기 이전에 자금이 좀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합니다. 그 할인을 하고 만약에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다 넘겼다라고 그러면 이걸 매각거래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그럴 때 그 할인료는 어음을 처분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만기 이전에 할인하게 되면 만기 남은 기간만큼 은행이 이자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해당되는 만큼을 할인료로 처리해서 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처분하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어음 할인료의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요. 어음이 매출채권이잖아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 상품 1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봉사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판 게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어음은 받으러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품 팔면 여러분 상품 매출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죠.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차변 이렇게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금액 10만 원씩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나라 상사에서 받으러이라고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할인했대요. 그리고 매각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하라고 그랬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입니다. 이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러면 비용은 어디다 쓰라고 그랬어요?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차변에 써주고 이렇게. 그다음 돈은 통장으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 그리고 어음은 매각했다고 그랬으니까 장부에서 빼요.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쓰게 되죠. 이런 거래를 여러분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거래 종류가 뭡니까? 그럼 혼합거래인데 비용하고 자산이 섞여서 한 곳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하고 수익 비용이 한 변에서 한 변이라 하면 차변, 대변을 말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면 이러한 거래를 혼합 거래라고 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보조장부를 쓰라고 돼 있어요. 회계 처리만 해서는 그 어음 어느 회사 거고 만기가 언제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았을 때는 받으러옴 기입장을, 그 다음에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 기입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예상매출금 장부를 이렇게 쭉 써보면 이렇게 T 계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매출금 장부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요. 여기 예상매출금 계산하라고 그러면 이거 보고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을 이 T 계정을 보고 써놨어요. 첫 번째, 작년에 회수 못한 외상매출금에서 플러스 올해 외상으로 판 거, 그 다음에 회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 빼고 외상으로 팔았는데 물건의 하자로 우리가 반품 매도를 했다면 이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빼고요. 할인해 줬다면 이것도 외상 대금에서 빼고, 그 다음에 대손됐다면 거래처 파산으로 못 받으니까 그 외상 대금 이게 빼라고 돼 있어요. 그 쭉 빼면 이게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잔액에다가 단기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플러스하는 거고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산의 감소, 회수한 거는 빼고 받았으니까 매입 한출 매누리 빼고 못 받을 거니까 반품으로 우리가 판 물건을 다시 돌려받거나 깎아준 거니까 할인도 빼고 이거는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망해서 못 받은 걸 그걸 이제 대손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빼면 그게 바로 기말이 자력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면 문제,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수식을 써가면서 계속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나머지 당좌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금은요,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상품을 팔 때는 여러분 이제 매출이라고 해야 되고요. 상품이 아닌 거 팔면 처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회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처분하고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돈을 받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아직 못 받은 돈, 그래서 이제 미수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나 비품 등 상품이 아닌 거 혹시 매각하고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 미수금 처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때 만약에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음도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 판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미수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틀리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선급금은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준 돈을 말해요. 물건하고 관계돼요. 즉 상품 등의 물건하고 관계해서 구입을 위해서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상품을 받으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지금 상품 등을 받을 권리잖아요. 이게 받으면 그때 사라집니다. 줬을 때 선급금으로 처리하죠. 이 선급금은 채권입니다. 받을 권리니까. 그래서 예제 보시죠. 나라 상사의 상품 1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10%를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품을 아직 안 받았어요. 회계 처리 안 하는 거고. 계약금은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얘가 선급금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외우셔야 돼요. 당좌예금. 이렇게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그래서 선급금 자산의 증가, 채권이니까 받을 권리가 생겨서 자산의 증가가 되고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해설 잘 봐보세요. 자산만 있죠? 자산만?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수 수익과 선급 비용은 결산 시에 이제 주로 쓰는데요. 좀 어려운 계정이죠. 미수 수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기간 말 결산일까지 발생한 수익입니다. 근데 아직 그 수익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받을 거예요. 받을 권리가 생긴 거지.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미수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개설했어요. 이렇게요. 이거 내년 6월 30일 날 만기입니다. 그럼 가운데 결산일이 끼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12월 30일 기말에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발생된 거 올해 거니까 올해 이자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아직 받는 날은 아니에요. 이걸 이자 미수액이라고 그래요. 정기예금 통장만 있겠어요? 예제에 있는 단기 대여금도 그러겠죠. 이렇게 단기에 발생된 거래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수익이 내년에 받게 될 때 단기에 발생된 수익만큼은 단기에 처리해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되면 단기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수익 처리하고 나니까 상대 계정에다가 이자 수익 처리했어요.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10만 원. 뭐라고 써야 될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돈은 받지 않았어요. 왜? 받는 달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수수익으로 하자라고 그런 거죠. 미수금 아시죠? 상품이 아닌 거 처분하고 받아야 될 돈인데 아직 못 받은 거.
상품이 아닌 것 처분하고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외상했다고 그러죠? 외상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외상 매입금 쓰시면 안 돼요. 외상 매출금 쓰시면 안 돼요.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품이 아닌 거 처분하고 못 받으면 미수고. 그러면 그거 똑같이 이것도 미수 수익도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아직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수 수익 이렇게 처리한다.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거예요. 자, 선급비용도 같은 맥락에서 보도록 하죠. 선급비용은 입장이 좀 달라요. 미리 지급된 비용인데 그게 다음 연도 비용을 말해요. 다음 연도 비용을 미리 줬다면 다음 연도에 그 비용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급비용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대표적인 겁니다.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보험 들으면 내년치까지 한꺼번에 다 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비용은 그해 발생된 것만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보험을 들었는데 똑같이 6월 30일 내년 것까지 1년분을 지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보험료가 120이다. 그걸 갖다 보험료로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대부분 비용 잡으니까 60만 원은 올해 거지만 60만 원은 내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120을 잡았어요. 보험료 120 줬다고. 그럼 60만 원은 내년 거 미리 준 거니까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럼 올해 입장에서 보면은 60만 원을 미리 준 거잖아요. 그게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비용 처리 다 한 거에서 내년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빼서 선급 비용으로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90만 원 중에 기말 현재 1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올해 90만 원 보험료를 줬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 내년 거라고요. 근데 그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올해 비용 처리 다 해버린 거죠. 90만 원 주면서. 그럼 그 비용에서 빼요.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에다 쓰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감소를 비용의 소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소 소멸 똑같은 말이고 감소시키시고 여기에다가 선급 비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채권이다. 보험을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 예. 그럴 때 쓰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두 개 봤을 때 기말에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어림잡아서 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얼마 쓸지는 몰라서 어림잡아서 지급한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돈을 줬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대여금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계정에 속해요. 즉 계정 과목의 정의를 보면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을 때 쓴다. 확정이 되면 그때 이 계정을 대체한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출장비가 시험에 나옵니다. 당일 출장은 당연히 가지급금을 쓰지 않아요. 회계 처리하는 단위가 하루거든요. 근데 당일이면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니까 영수증 보고 그날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2박 3일로 이렇게 출장을 가면 오늘 돈을 나갔는데 이게 정산이 오늘 안 되잖아요. 돈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회계 처리해놔야지. 이걸 안 적어놓으면 시제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쓰지?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얼마 쓸지 모르는데 그때 가지급금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부 직원 김영민의 2박 3일간의 제주 출장비 30만 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가지급금 이렇게 현금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면 출장 갔다 복귀했는데 25만 원만 쓰고 왔대요. 그러면 가지급금 30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이가 사라져요. 예. 그 다음에 출장비 이름 여비교통비를 써주고 25만 원 남은 돈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은 기중에 온천 징수된 소득세.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됐는데 이자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그 소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예납한 소득세. 11월에 중간에 소득세 내라고 그래요. 개인 사업 하시면
이게 중간에 납부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자 받았는데 세금 떼고 받았잖아요.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연도 5월이거든요.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가. 근데 이 소득세를 미리 냈잖아요. 그래서 미리 냈으니까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안 내요.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라고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왜 자산계정에 속하냐면 다음 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산 처리합니다. 이거 이제 소득세 이제 내시면, 예, 소득세 이제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하면서 정리하는데 그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예, 소득세 비용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산하면 소득세 비용을 처리해가지고 소득세는 이제 내년에 낸 거니까 미리 낸 선납세금 빼고 내년에 내야 될 소득세를 미지급 세금해서, 예, 처리해요. 자, 그다음에 전도금은요, 소액현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서가 많고 현장 사무소 있고 공장 있고 대리점 있는 그런 회사에서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의 업무, 공장, 대리점 등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실무상 현장이나 지점 등에서 본점으로부터 올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할 경비를 지급받고 이를 정산할 때 사용한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예, 서류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서 결제가 떨어져야지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간단한 물건 사야 돼요. 집기 같은 거.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거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주자 이거예요. 업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전도금 쓰거나 또는 소액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이에요. 많거나 부족하다는 말은 장부하고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를 때 결산일 전까지 이 현금 과부족으로 써요. 그리고 결산일 전까지 이걸 쓰다가 결산일 전에 혹시 원인이 파악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해서 없애버리고요. 파악이 안 된다면 그 형광펜 칠해진 거 보이죠? 예. 부족분은 잡손실, 초과액은 자비으로 처리합니다. 여기 왼쪽에 기적의 팁을 잘 보세요. 만약에 원인 불명이 결산 시에 발생됐다. 그 현금이 부족하거나 초과된 게 그런다면 그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 안 해요. 현금 과부족은 회계연도 중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거 원인 찾아내려고. 근데 결산일이 됐는데 결산일은 장부를 마감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찾을 수 없대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즉시 부족액은 잡손실, 남는 건 자비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 써서 원인 찾아내고, 결산시까지 못 찾으면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결산 이런 계정들은 보고서에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부족액은 잡손실, 남는 거는 자비으로 바꿔줍니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현금의 장부상 금액은 15만 원인데 실제 보유액은 10만 원임을 발견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보통은 현금 주고 장부에다 안 쓰다 보면 나중에 그 원인을 모르게 돼요. 그 돈 가져가고 누가 말 안 하면 모를 수 있죠. 그럴 때 원인을 일단은 찾아야 되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을 써야 돼요. 얼마가 부족하니? 그러니까 5만 원 부족하대요. 5만 원 부족하니까 지금 장부에는 5만 원 있다고 돼 있는데 금고에는 없으니까 장부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야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현금이 부족해서 썼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쓴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회계 처리를 빨리 합니다. 그러면 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을 때는 대변에 쓰겠죠. 그 다음에 기말이 됐어요. 그 5만 원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대요. 근데 이거 보고서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그 계정을 대체해야 된다고 그랬죠. 잡손실 이렇게 쓰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현금 과부족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손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란 거래처의 파산, 폐업,
그 사장이 행방불명, 그 사장이 또 사망, 이런 사유로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어요.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게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회계해서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받을 수 없으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쓸 비용의 이름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 채권에 따라서 잘 쓰셔야 돼요. 그 받아야 될 돈이 매출 채권이면 그럴 때는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 거, 이거는 판관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이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그 못 받았다면 그 비용 처리할 때 판매하고 관계돼서 발생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대손상각비래요. 첫 번째 계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 있잖아요. 매출 채권은 여러분 예상 매출과 받으럼을 말해요. 나머지는 다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타 채권의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이거는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채권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표시합니다. 이게 영업의 비용입니다. 두 번째, 대손이 계속 발생하니까 회사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대손이 계속 발생한다면 일정 비율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외상대금 일정 비율로 떼먹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떼었어요 라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많이 크다면 돈을 못 받으면 우리 회사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계정이 대손충당금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충당금입니다. 나중에 대손이 발생되면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충당금만큼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충당금 계정을 쓰실 때 이만큼을 자산에서 빼요. 자산에서 빼니까 자산 계정입니다. 빼서 보고서에다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상매출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설정하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9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빼는 거니까 차감 계정이니까요. 이 계정 과목 설정할 때 자산에서 빼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 설정합니다.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는요, 다음에 공식에 따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충당금 설정의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는요, 보충법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보충법은 기존에 있는 충당금에다가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전체 설정해야 될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전체 설정해야 될 금액을 대손 예상액이라고 그러는데, 받아야 될 돈에서 대손이 발생될 그 퍼센트를 곱해요. 이를 대손 추정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험에 1%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이 1억인데 1억에서 1%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에서 1%를 갖다가 충당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충당금 잔액이 혹시 있니? 라고 물어봐요. 없다면 처음에는 설정할 데 없어요. 0이니까 1억의 1%를 다 설정해요. 근데 만약에 충당금이라는 거는 쓰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남아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1억의 1%는 여러분 1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당금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없다고. 처음에는 없지. 맨 처음이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을 설정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는 대손 충당금은 예측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충당금 쓰고 남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남은 게 1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런다면 10만 원 있는데 100만 원만 만들면 된다면 여기에 90만 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9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전체 대손 충당금은 100만 원 만들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 있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만 원 있으니까 빼가지고 설정을 90만 한다. 이런 걸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어보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전체 대손 충당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보충할 금액은 얼마예요? 충당금 잔액 10만 원 있는데 그러면 90만 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푸실 때. 그래서 잔액이 없을 때는 전액 비용 처리한다고 돼 있죠. 비용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요. 이게 판관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이거 언제 쓰는 비용이에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근데 기말에 대손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출에 대해서 매출이 수익이거든요. 발생된 비용은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다 보면 올해 매출에 대해서 내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비용 처리하니까 그 해의 매출에 대해서 비용은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자 그랬고, 해수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설정하자 그런 거예요. 이왕에 설정할 거 기말에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충당금은 기말에만 설정해요. 기말에 설정하면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 1%를 많이 못 받는다 그러면 올해 매출액에서 올해 비용 처리하니까 수익과 비용은 그해 발생된 거는 그해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해 매출이 있었다면 그게 쓴 비용이 그해 거니까 그해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 안 해도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보고하고, 이거는 이제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산의 감소, 자산에서 이만큼 빼자. 그래서 이제 빼고 보고서에 표시할 때 재무상태표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 이렇게. 이 둘 다 그래서 자산 계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채권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잔액이 좀 남아 있다 아까처럼, 그럼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잔액을 뺀 만큼만, 이게 보충액만큼만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1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인데 10만 원 있다고 그런다면 9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회계 처리 90만 원 한다 이거예요. 회계 처리 두 개는 똑같겠지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만들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인데 110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전년도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는데, 많이 해놨는데 예측이 빗나가서 대손이 조금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그럼 더 많이 남아있겠죠. 더 많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환입해요. 환입을 해야 되니까 충당금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빼서 환입하는 것이므로 대손 충당금 금액이 대변에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남아있네.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왜 뺐니? 그러니까 환입하려고요. 라고 이제 대변에 쓰게 돼요. 대손 충당금 환입. 그래서 이 환입 계정이 세 번째 대손을 위해서 나온 계정입니다. 대손 회계 처리하려면 이 세 개가 필요해요.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그 해당되는 채권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환입 계정의 왼쪽 잘 보세요. 이게 매출 채권과 관계되는 환입이라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뺀다라고 돼 있고, 기타 채권하고 관계된다면 이 환입된 금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고 비용에서 빼는 거고, 이건 영업의 수익 처리하라는 말이니까 잘 보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계정 과목이 2개 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채권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정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뜹니다. 그 해당되는 채권 꼭 골라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실기 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되면요, 충당금을 설정한 회사는 충당금을 결산 시에 설정한다고 그랬죠.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충당금 예측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이렇게 비용 처리해요. 부족하지 않으면 그 금액 내에서 계속 쓰시고 결산 시에 보충법에 의해서 보충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발생 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대손이 발생했다면 충당금이 있다면 충당금 먼저 가져다 쓰고, 부족할 경우에는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시고, 기타 채권이면 기타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 예제 잘 나오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처 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받아야 될 상배출금 100만 원 있는데 대손 처리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있나라고 확인해 봐야 돼요. 60만 원 있대요. 그럼 60만 원 먼저 가져다 써야 돼요. 외상배출금 받을 수 없으니까 장부에서 빼야 되니까 이게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 써서 외상배출금 장부에서 빼버리시고,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60,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부족분은 4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대손이 됐는데 대손금이 회수될 때가 있어요. 거래처 사장이 행방불명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돈을 갚고 다시 거래하자 막 그래요. 그럼 이거 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 전에 대손 처리된 대손금이 회수되면 그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단 받은 돈을 찹에다 써주시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만약 회수된다면
받은 돈 차변에 쓰시고 여기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라고 쓰냐면 대손충당금이라고. 어떤 충당금에다 집어넣느냐면 해당되는 채권의 충당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왜 이 충당금에다 넣을까? 그러니까 매년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수됐다면 충당금에다 집어넣어놓자. 그 채권에. 그 채권 거 해수됐으니까. 그래서 결산시에 덜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손금 해수된다면 해당 채권 대손충당금에 전입한다라고 돼 있어서 대변에다 대손충당금 써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에다 쓰잖아요. 써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